한국 없이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역사는 조용히 방향을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 싸웁니다. 한국 대통령이 선언을 던진 그날 워싱턴은 침묵했습니다. 이 한 문장 뒤에 숨은 의미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작권 환수, 자주 국방, 스마트 정예 강군, 세 개의 선언이었죠. 미국은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떠나려는 건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폴란드로 나가는 한국 전차, 유럽을 채우는 한국 자주포, 북극을 열어버린 한국 조선 기술, 미국 공장을 돌리는 한국 배터리. 안일하지 마십시오. 직시하십시오. 지금 한국을 놓치면 20년 후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공백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 싸웁니다. 동맹국이 이제 혼자 싸우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답을 2015년 9월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았죠. 놀란 게 아닙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이다. 제가 평생 믿어온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장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부서졌다고 해야 맞겠죠. 저는 하워드 스틸 전직 미군 장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룡대 한국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에 저는 오늘 서 있었습니다. 국제안보 분석가로 초청받아서요.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 행사라 생각했습니다. 동맹 강화 어쩌고, 협력 심화 어쩌고, 늘 듣던 말들이게 건의했죠. 그런데 연단에 오른 한국 대통령의 첫 마디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년 군복 입고 10년 안보 분석하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이었죠.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자주 국방, 스마트 정예강군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한국을 늘 이렇게 봤습니다. 작은 동맹국,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어야 안전한 나라.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배운 전부였죠. 펜타곤에서, 전장에서, 싱크탱크에서 모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시작 전통제권을 대한민국이 행사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죠.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실행 중인 계획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지도가 뒤집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미국이 지휘하고 한국이 따르는 구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화살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드론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합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미래전에 대비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산과 일정이 붙은 계획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을 완성합니다. 항공엔진 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제 옆에 앉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불편한 기침이었죠. 우리는 한국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F-35소, 패트리어트, 아파치. 그런데 지금 한국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듭니다. 오만함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군을 늘 의존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안 된다고요. 오늘 그 생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통령은 숫자를 말했습니다. 방위산업을 국가성장 엔진으로 육성합니다. 세계 방산 수출 2위 국가 지위를 공고히 합니다. 2위, 저는 그 숫자를 다시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의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수출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로도 무기가 나가고 있었죠. 2022년 한 해 회의만 173억 달러. 제가 직접 확인한 숫자였습니다. 우리 미국은 뭘 했습니까? 가격을 올리고 납기를 늦추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뭘 했습니까? 기한을 지키고 가격을 맞추고 기술 이전까지 제한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팔린다는 건 신뢰받는다는 뜻이죠. 제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진짜 독자 노선을 가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저 어조 좀 봐. 협의가 아니라 통보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국에서 온 분석가들이었죠. 그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장병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군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예화한다는 얘기였죠. 숫자를 줄이고 질을 높인다. 첨단 무기로 무장시킨다. 인공지능이 지휘하고 드론이 날아다니는 군대. 제가 상상하던 미래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진을 지금 한국이 그리고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있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따라오라고 손짓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저는 동맹을 늘 위계로 봤습니다. 미국이 위, 한국이 아래. 지시하는 쪽과 따르는 쪽.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옆에 섭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죠.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맹의 그늘이 아니라 연합의 빛이 켜졌습니다. 지휘권의 화살표가 바뀌는 순간 제 오만도 흔들렸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교 때 배운 지도를 접고 새 지도를 펼쳐야 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스틸, 이거 큰일 났어.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할 거야?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변했다고 쓸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원래 이랬 오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죠. 폐허에서 70년. 한국은 세계 12권 경제대국이 됐고 이제 군사적 자리까지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고 스스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스로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고.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중심은 스스로 중심이라 외친다고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줘야 중심이 되는 거죠. 한국은 이제 다른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스스로의 길을요.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저는 섰습니다. 넘을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선택은 이제 우리 몫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4월째였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죠. 모니터엔 의회 본의장 생중계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남용은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야당 의원이 연단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카메라가 여당 의원들을 비쳤죠. 절반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절반은 아예 자리를 비웠습니다. 빈 의석들, 워싱턴의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이었습니다. 의장님 표결을 요구합니다. 의원 한 명이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의사봉이 탁탁 울렸지만 소용없었죠. 반대편에선 또 다른 의원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대통령의 사법 간섭 증거입니다. 서류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흰 종이들이 의사당 바닥에 흩어졌죠. 경호원 2명이 달려들어 의원들 사이를 막아 섰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단핵도 그 단어였습니다. 2019년, 2021년에 이어 3번째였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 2차례.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체제는 흔들려도 중심은 굳건하다. 민주주의의 힘이라고요. 견제와 균형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의회는 분열됐습니다. 정책은 표류했죠. 동맹국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CNN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민주주의의 승리인가 위기인가 전문가들은 이번이 미국 정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분석합니다. 화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뉜 지도가 떴습니다. 갈라진 미국이었죠? 채널을 다시 돌렸습니다. FOX 뉴스였습니다. 이번 탄핵은 정치적 마녀 사냥입니다. 야당의 권력 찬탈 시도에 불과합니다. 같은 사건 정반대 해석,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거짓말입니까? 국민들도 모를 겁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엔 한국 관련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룡대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죠. 한국은 질서정연하게 미래를 선언했습니다. 3대 약속, 구체적 로드맵, 명확한 숫자. 반대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탄핵이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독일 외교장관 미국 정책 일관성의 우려 표명. 기사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혼란이 대서양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파트너의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 독일 외교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조. 일본 언론, 미국 의존도 재검토 필요성 제기. 동맹국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같이 불안과 실망이 섞여 있었죠. BBC 기사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적 혼란은 더 이상 내부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리더십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예측할 수 없다. 그 표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맹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측 가능성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분석과 데이비드가 들어왔죠. 스틸 이거 심각한데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르몽드 기사였습니다. 미국 신뢰 잃은 동맹의 리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의회 중계 화면이었죠. 데이비드 작년 IRA 기억나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당연히 알지. 그것 때문에 동맹국들이 얼마나 반발했는지 아세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그런데 규정이 갑자기 바뀌었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사전 협의도 없이요. 한국은 동맹국 아닙니까? 데이비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 업계의 68%가 미국 투자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답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강이잖아.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강이요? 저 의회 좀 보세요. 화면 속에선 의원들이 여전히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3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국방비도 외교 예산도 묶여 있어요. 주요 직책은 수개월째 공석이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이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다시 뉴스를 켰습니다. 외교 전문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3개월마다 정책이 바뀌는 나라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했다가 온건 했다가 반복하고 동맹국엔 일방적 관세를 부과합니다. 지난달에는 국방부와 국무부가 같은 이슈의 정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체계가 무너지고 있었죠. 동맹국들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독일은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일본은 대안을 모색하며 프랑스는 유럽 중심 체제를 주장합니다. 중심은 스스로 중심이라 외친다고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이라면 왜 지침은 흔들리고 기준은 바뀌는가? 동맹을 말하면서도 동맹을 불편하게 했던 건 우리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소음 속에서 한국의 절제된 언어를 떠올렸습니다. 힘은 조용할 때 더 무섭습니다. 오늘 한국이 그랬습니다. 장교 출신인 저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실물과 납기로 평가합니다. 말이 아니라 물건으로요. 구호가 아니라 출하 증명서로요. 계룡대에서 한국에 자주 국방선언을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언은 쉽습니다. 실행이 어렵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자료였죠. 2025년 8월,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추가 구매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80대 적은 수가 아니었죠. 더 놀라운 건 조건이었습니다. 일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 기술 이전 조항 포함,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술 이전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을 팔고 있었죠. 파일을 넘겼습니다. 2022년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수백문, K2 전차 첫 배치, FA-50 전투기,
수십 대 폴란드는 한국 무기로 군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분석과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폴란드 계약 자료 봤어? 맞지? 180대 추가라니. 대단하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뭐가? 이 규모를 이 속도로. 납기는 2년이래. 2년 안에 180대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10대 만드는데 3년 걸리는데 말이지. 전화를 끊고 저는 더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유럽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핀을 꽂았죠. 폴란드. 그리고 추가로 핀을 꽂았습니다. 루마니아 K9 K댕 자주포 도입 타진. 체코 궤도포 시스템 검토 중. 핀란드 한국 방산 기술 평가 진행. 핀이 늘어났습니다. 에스토니아 K9 관심 표명. 노르웨이 한국 함정 기술 검토. 나토 국가들이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나토, 세계 최강 군사 동맹,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 그런데 그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분석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나토 무기체계 호환성 평가서였죠. 한국 KM인 자주포는 나토 표준 포탄을 사용 가능. 통신체계도 나토 링크와 호환, 즉시 통합 운용 가능. 호환성.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놈 미국 무기와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수십 년에 온 결과였죠. 두 번째 이유를 찾았습니다. 가격 비교표였습니다. 미국 M1A1 에이브람스 전차 대당 900만 달러, 한국 K2 전차 대당 850만 달러. 비슷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납기를 보십시오. 미국은 주문 후 36개월, 한국은 주문 후 18개월이면 됐습니다. 절반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요, 미국은 절대 불가했고 한국은 협의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요? 성능은 비슷합니다. 가격은 저렴합니다. 납기는 빠릅니다. 기술도 나눠줍니다. 장사군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저는 장사군이 아니었습니다. 안보 분석가였습니다. 이게 미국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죠. 시장 점유율 하락, 영향력 축소, 전략 자산 상실.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 해군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미국 조선 영향의 한계와 동맹국 협력 필요성. 내용을 읽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에 있어 자국 조선소만으로는 영향이 부족. 한국과 일본의 조선 기술 활용을 검토해야 함. 미 해군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 그 해군이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형 선박 건조에서 세계 최고 수준, LNG 운반선 분야에서 압도적 점유율, 이 기술을 군함 건조에 적용 가능.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무인드론 체계, 양자통신 기술 등 미래전장 핵심 분야에서 한국과의 공동연구 확대 필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브뤼셀에서요. 스틸 나카르리아.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한국 무기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 말해봐요. 나토 회원국 중에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인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 저는 제 책상의 지도를 봤습니다. 빨간 핀들이요.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그것만이 아니야. 지금 최소 10개국이 검토 중이야. 10개국이요? 응. 공식적으로 표명 안 한 나라들도 있어. 조용히 평가 진행 중이지.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간단해. 성능 좋고 가격 괜찮고 빨리 오니까. 거기다 기수도 가르쳐준대. 미국 무기는요. 카르리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싸. 늦어. 기술 이전 안 해. 게다가 정치적으로 복잡해. 의회 승인 필요하고 절차 길고. 한국은요. 간단해. 계약하면 바로 진행. 정부가 밀어주니까 승인도 빨라. 전화를 끊고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 2위, 미국, 러시아에 이어 저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12년 만에 17배 증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한국 국방비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2024년 기준 약 476억 달러, 세계 10위에서 11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었죠. 연구 개발비 비중이 높았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의 모습입니까? 전차의 궤도 자주 포의 반동, 납기의 시계, 한국은 셋 다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성을 팔았습니다. 미국제라는 브랜드를요. 그들은 결과를 팔았습니다. 작동하는 무기를요. 지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은 그대로였죠. 그런데 무기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미국에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이젠 한국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인터뷰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맞추고 품질을 보장하며 기술 이전도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젠 한국이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이 보였습니다. 세계 최강 군대의 본부. 그런데 그 최강 군대도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드론, 양자통신, 미래전쟁의 핵심 기술들, 한국이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나토의 무기를 계속 공급한다면,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중단한다면, 만약 한국이 독자 노선을 완성한다면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출하 증명서였습니다. 폴란드로 가는 K2 전차, 루마니아로 가는 K9 자주포, 나토 기지에서 시험 중인 한국 무기들. 이게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말한 자립이 허풍이 아니라는요. 저는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펜타곤이 보이는 창가로 갔습니다. 30년 군복 입고 10년 분석가로 살며 믿어왔던 것. 미국 무기가 최고다. 미국 없이는 안 된다. 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흔들린 게 아니라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에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해운 물류 분석 보고서였죠.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북극 항로 상업화와 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가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지도가 나왔습니다. 북극회였죠.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로테르담까지 기존 항로는 남쪽으로 크게 돌았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요. 새로운 항로는 북극을 가로질렀습니다. 직선에 가까웠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항로는 약 21,000km, 북극 항로의 경우 약만 3,000km, 거리 단축은 약 40%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거리가 40% 줄면 무엇이 바뀔까요? 운항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인건비, 감소 보험료 변동 모든 게 바뀝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만 북극 항로는 쉐빙 능력과 극지 운항 기술이 필수 일반 선박으로는 불가능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얼음이 가득한 바다니까요. 그런데 다음 문장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 건조에서 계 1위. 이 기술은 극지 운항에 적합한 선체 설계 기술과 연결됨.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LNG 운반선 에쿠어천 영하스를 운반하는 배조 영하 192도의 극 좋은 카스를 싣고 다닙니다. 특수 단열 기술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선체 구조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국이 이 분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 한국 조선소 점유율 약 70%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우스연, 세 조선소가 세계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었죠. 왜 한국일까요? 저는 분석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대형 선박 건조에서 납기 품질 가격 경쟁력 모두 확보,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의 특화, 고부가 가치 선박,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이런 배들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못 만들죠. 중국이 저가 선박에선 강합니다. 벌크선, 일반 화물선 하지만 LNG선은 못 만듭니다. 정확히는 한국만큼 잘 못 만듭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운 전문가 친구 데이빗이었습니다. 스틸 너 북극 항로 보고서 받았어? 지금 보고 있어요? 어때 흥미롭지? 흥미롭다기보단 충격적이네요. 데이빗이 웃었습니다. 그렇지 북극이 열리면 전 세계 물류가 바뀌어. 한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간단해 한국이 배를 만들어 북극 다닐 수 있는 배를 쇄빙선 말인가요? 쇄빙 기능이 있는 LNG선 컨테이너선 한국만 만들 수 있어.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한 거죠? 기술이야. 극 좋은 기술 강화 선체 기술 추진 시스템 다 한국이 가지고 있어. 수십 년 LNG선 만들면서 싸운 거지. 다른 나라는요? 일본 기술은 있는데 가격이 비싸. 물량 소화 능력이 부족해. 중국? 아직 기술이 안 돼. 전화를 끊고 저는 더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조선업 통계였습니다. 2024년 수주량 전 세계 1위, 선박 건조량 전 세계 2위, 고부가 선박 점유율 압도적 1위,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열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필요한 선박수는 약 500척 추정됩니다. 500척?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한국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았죠. 왜냐고요?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지도상 직선은 바다 위에서는 얼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얼음을 뚫고 갈 배. 극 좋은 가스를 안전하게 실을 배. 거친 북극해를 견딜 배.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한국밖에 없었죠.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에너지 안 보였습니다. 유럽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가스를 못 씁니다.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중동과 미국에서 LNG를 수입해야 했죠. 그런데 스웨즈 운하로 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요. 유럽 입장에선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항로를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략 분석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님, 전략 산업임, 에너지 안보, 물류 네트워크, 해양 지배력과 직결,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략 산업, 맞는 말이었습니다. 배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경제의 혈관이죠. 전 세계 물동량의 90%가 배로 움직입니다. 그 배를 누가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조선 전문 분석과 마크였습니다. 스틸, 북극, 항로 자료, 보고 있어? 네, 지금 분석 중이에요. 어때? 한국 조선업 대박 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마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북극 항로가 열리면 지정학도 바뀌어. 어떻게요? 생각해봐.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최단거리가 북극이야. 그럼 누가 그 길을 지배하느냐가 중요해지지. 러시아 영해 아닌가요? 맞아. 근데 배가 없으면 소용없어. 그 배를 한국이 만들어. 저는 이해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영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못 만듭니다. 서방 제재 때문이죠. 중국은 배를 만듭니다. 하지만 극지용 고급 선박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입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어야 북극 항로가 돌아갑니다. 마크 이거 엄청난 지렛대 아닌가요? 맞아. 그래서 유럽이 한국한테 잘해야 해. 안 그러면 배를 못 받으니까. 저는 새로운 각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선언, 그리고 조선업. 연결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만 자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자립하고 있었죠. 방산 수출 2위, 조선업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배터리 강국, 이게 다 연결돼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군사력을 뒷받침하고
군사력이 경제 안보를 지키고 선순환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항상 흐릅니다. 멈추지 않죠.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지도는 틀렸습니다. 새로운 지도가 필요했죠. 그 새로운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는 달랐습니다.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바다의 관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힘은 군대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도크에서도 나옵니다. 용접선에서도 나옵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치의 위기는 종종 외국인 노동자에게 향합니다. 저는 그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싱크탱크에서 수없이 봤으니까요. 경제가 어려우면 일자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안보가 불안하면 국경을 강화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화살은 늘 같은 곳을 향합니다. 제 메일함에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2024회 개연도 H1B 비자 현황 분석.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총 신청 건수 약 78만 건, 선발 건수 약 본미 9만 건, 선발률 28.8%, 4명 중 1명만 선발됩니다. 5년 전만 해도 50%였습니다. 절반은 됐죠. 그런데 지금은 4분의 1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복 등록 급증으로 인한 경쟁 심화. 한 명이 여러 회사를 통해 중복 신청하는 사례 증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사기를 막아야죠. 그런데 다음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기본 등록비 10달러에서 225달러로 인상. 청원 수수료도 증가. 수수료가 2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10만 달러 수수료 논란 보도. 10만 달러.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뉴스가 났죠. 저는 한국 언론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 수수료만 억대. 한국 청년들 좌절. H1B 문턱 높아져. 실리콘 벨리꽃 무너지나.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제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미국 내 한국인 기술자 관련 사건 발생. 한국 여론 모욕 반응. 저는 기사를 열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명확했죠.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게 동맹인가?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기술만 빼먹으려는 거 아니냐? 댓글들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무실 동료 리사가 물었습니다. 스틸 한국에서 무슨 일 있어? H1B 이슈요? 한국 사람들이 화났나 봐요. 그게 뭐 대수야. 비자 규정인데. 리사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쪽 입장에선 달라요. 무슨 말이야?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들이었죠. 봐요. 한국에선 이게 차별로 보여요. 리사가 기사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민 반응 아니야. 규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규정은 똑같아도 영향은 다르죠. 무슨 말이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조원 투자했어요. 공장 짓고 연구소 세우고. 그런데 인력을 못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돈은 가져오라는데 사람은 안 된다. 이게 뭐냐고.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 맞아요. 법은 법이죠. 근데 신뢰는 법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차 전기차 공장,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SK 반도체 소재 공장,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핵심 인력을 못 데려오면요. 공장은 돌아가지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기술 이전이 늦어지죠. 문제 해결 속도가 느려집니다. 저는 한국 업계 조사 자료를 열었습니다. H1B 규제 강화 이후 미국 투자 계획 재검토 중인 기업은 43%,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미국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도도 2년 전 대비 37% 하락,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인 친구 톰이었습니다. 스틸, 여기 분위기 심상치 않아. 뭐가요? H1B 이슈. 한국 사람들 진짜 화났어. 내가 10년 넘게 한국에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야. 그렇게 심각해요? 응. 회사 회의에서도 나와. 미국 투자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임원들도 진지하게 고민하더라. 설마 진짜 줄이지는 않겠죠?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가능성은 있어. 여기 사람들 자존심 건드리면 진짜 행동으로 옮겨.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규정과 신뢰. 규정은 합리적입니다. 사기를 막고 질서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신뢰는요? 신뢰는 감정입니다. 존중입니다. 배려입니다. 우리는 규정만 지켰습니다. 신뢰는 지키지 못했죠.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한국인 커뮤니티 설문조사였습니다. 향후 5년 내 한국 귀국 계획이 있음 62%, 5년 전엔 30%였습니다. 2배로 늘었죠. 이유를 물었습니다. 비자 불안정성 45%, 한국 기회 증가 38%, 미국 생활 만족도 하락 28%, 비자가 1순위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인재를 잃고 있었습니다. 아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규정으로요. 문을 더 좁게 만들면서 최고의 인재들이 다른 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수십 년 봤습니다. 군인으로서 분석가로서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었죠. 유럽도 아시아도 중동도 모두가 한국을 원했습니다. 방산을 사려고, 조선을 의뢰하려고, 반도체를 주문하려고, 배터리를 확보하려고 한국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비자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규정을 강화했죠.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돈은 환영하면서요. 이게 동맹입니까? 저는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또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대기업 유럽 연구소 확대. 미국 투자는 축소 검토. 시작됐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신뢰가 무너지면 이렇게 됩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투자가 줄고 협력이 약해지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군사조약이 아니라는 걸,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걸 존중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조약을 맺어도요, 한국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존중하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미국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메일에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시장 재진출 검토설. 관계자는 부인했지만 업계에선 다양한 옵션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서방 제재의 대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립된 시장, 그곳에 한국 기업이 돌아간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 자체가 메시지였으니까요. 우리는 대안이 있다. 한국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제프가 물었습니다. 현대 러시아 복귀설 진짜야? 소문일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이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지. 지도상 대안시장은 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멈추면요. 그건 현실입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현황, 조지아부터 봤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 솔루션, 두 회사가 합작 투자했습니다. 배터리 공장, 투자 규모만 수십억 달러, 고용인원 8,000명 이상, 연간 생산 능력 전기차 배터리 30만 대분. 저는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만약 이 공장이 멈춘다면 미국 전기차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포드,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모두 이 공장의 배터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요.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출구가 지연되죠. 판매가 줄어듭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고용이 불안해집니다. 라인 한 줄이 서면 주가가 서고 정치도 섭니다.
저는 다음 지역을 봤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애플, 엔비디아, 퀄컴. 이런 회사들이 설계만 하고 생산은 맡깁니다. 누구에게요? 삼성, TSMC. 그런데 삼성이 빠지면요? 미국 내 반도체 공급에 구멍이 납니다. 서베러,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모두 영향을 받죠.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무기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미사일, 전투기, 함정. 그 반도체를 누가 만듭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뿐이 아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가전, 철강, 화학. 한국 기업들은 미국 산업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미국 투자액 약 1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0개 주에 걸쳐 공장, 연구소, 물류센터, 직접 고용만 10만 명 이상이었죠. 저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1, 신규 투자 중단 및 가동률 축소. 계획된 투자가 안 들어오고 기존 공장의 속도를 줄이면요.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죠. 연관 산업이 타격받습니다. 일자리가 안 생기고 세수가 안 늘어나며 지역 경제가 정체됩니다. 시나리오 우, 철수, 최악입니다. 공장을 닫고 떠나면요.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수조원 투자가 증발하죠. 지역이 황폐화됩니다. 저는 각 시나리오의 영향을 계산했습니다. 전기차 산업부터요. 조지아 배터리 공장 가동 중단 시. 미국 전기차 생산은 30% 감소 추정. 포드 F 반배치 라이트닝. 생산 차질. 제너럴 모터스 볼트. 공급 부족. 테슬라도 영향받습니다. 일부 모델이 한국 배터리를 쓰니까요. 반도체는요. 삼성 텍사스 파운드리 축소 시. 애플 아이폰. 일부 칩 공급 차질. 엔비디아 AI 칩. 생산 지연 가능. 국방 전자제품. 납기 영향. 해군 함정은요. 한국 포스코가 만드는 특수강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강도 내세욱성, 가공성 모두 최고 수준이죠. 저는 총합을 계산했습니다. 한국 협력 중단 시 미국 경제 영향, 직접 피해만 수백억 달러였습니다. 구체적이고 냉정한 숫자였죠. 저는 구체적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현대의 러시아 복귀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나온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러시아까지 선택지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은요, 대체제가 있으니까 단기간은 없습니다. 중국, 기술 격차가 있고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유럽, 가격이 안 맞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조지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텍사스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걸, 배터리를 만들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미국 경제를 돌리고 있다는 걸. 그들이 떠나면요. 공장은 멈춥니다. 라인이 서면 주가가 섭니다. 정치도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너무 늦게.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그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잃을지도 모른다고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다로 시야를 돌렸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은 아닙니다. 육군이었죠. 그런데 안보 분석가로 일한 바이라며 배웠습니다. 해군력의 기초가 뭔지요? 조선입니다. 배를 만들 수 없으면 해군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교가 있어도 아무리 막강한 무기가 있어도요. 배가 없으면 바다에 못 나갑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조선어 편안보고서, 의회 조사국에서 작성한 문서였죠. 첫 페이지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전 세계 상선 건조 점유율 약 0.2%.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0.2%. 미국은 100,000척 중 2척만 만들 수 있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을 가진 나라, 항공모함 11척을 운영하는 나라,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한다는 나라.
그 나라가 상선은 거의 못 만듭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1950년대 미국 조선업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한국, 중국에까지 추월당했죠.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붕괴였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인건비 상승, 숙련공 감소, 설비 노후화, 규모의 경제 상실, 원인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를요,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값싼 배는 아시아에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첨단 무기나 만들면 된다고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크가 턱 비었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 목록. 주요 조선소는 약 150개였습니다. 많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소형 조선소입니다. 요트, 어선, 소형 선박. 대형 상선을 만들 수 있는 곳은요? 거의 없습니다. 군함 전용? 조선소만 몇 개 남았죠? 헌팅턴 인걸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베스 아이언웍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기 지연, 비용 초과, 품질 문제. 최신 이지스 구축함 건조해, 예상 기간 5년, 실제 소요 7년 이상, 예산 초과율 30% 이상이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군 출신 친구 톰이었습니다. 스틸, 너 미국 조선업 자료 보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나도 같은 거 보고 있거든. 충격적이지? 0.2%라니. 믿기지가 않아.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 근데 맞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포기했지. 배는 아시아에서 사면 되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철의 노래가 멈춘 곳. 우리는 도크의 침묵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 추진.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 정부 조선업 육성에 수십억 달러 투입 계획, 일자리 창출과 국가 안보 강화 목표, 좋은 소식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조선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경험입니다. 노하우입니다. 용접 하나도 수십 년 경험이 필요합니다. 선체 설계는 더 복잡하죠? 엔진 정의 배관, 도장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났으니까요. 은퇴했거나 다른 업종으로 갔거나 젊은 사람들은 조선업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갑자기 부활하겠다고요? 한국 없이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불가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미 해군 내부 문서였습니다. 함정 유지 보수 위기. 제목부터 심각했죠. 내용을 읽었습니다. 현역 군함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음. 미국 조선소의 수용 능력 한계. 일부 함정은 정비 대기 중 노화 가속. 숫자가 나왔습니다. 정비 대기 함정 20척 이상. 평균 대기 기간 18개월.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배는 계속 돌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녹슬고 고장나고 못 쓰게 되죠. 그런데 정비할 조선소가 부족합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 및 일본 조선소 협력 필요성 검토. 멈췄습니다. 한국, 또 한국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함정 정비를 맡긴다. 저는 더 자료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미 해군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받았죠. 이유가 뭡니까? 빠르고 품질 좋고 가격 합리적이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군력의 그림자인 조선에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다시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을까요?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강 너머 버지니아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조선소죠. 항공모함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납기 지연, 인력 부족, 비용 초과, 항공모함 한 척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죠. 반면 한국은요, 이지스 구축함을 5년 안에 만듭니다. 예산 안에서요, 품질도 우수합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못 만듭니다. 정확히는 잘 못 만듭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힘의 원천은 무기가 아니라는 걸, 무기를 만드는 능력이라는 걸, 배를 만드는 능력, 전차를 만드는 능력,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 한국이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긴급 정보 회의 소집 통지서가 놓였습니다. 발신상원 외교위원회, 제목 한미동맹 현안 긴급 브리핑. 저는 통지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싱크탱크도 움직였죠.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동맹을 적처럼 대했는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상원의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싱크탱크 대표 2명도 보였죠. 국방부, 국무부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틸 씨,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충격적이다군요.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한국 협력이 중단되면 우리 경제가 멈춘다? 그렇습니다. 의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기 당신이 제출한 추정치가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방산. 각 분야별 리스크 평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세요. 배터리 공급 중단 시 전기차 산업 30% 타격. 반도체 협력 축소 시 첨단 칩 생산 20% 감소. 조선 기술 협력 중단 시 함정 정비 지연. 방산 기술 공유 중단 시 차세대 무기 개발 차질. 의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보수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실제로는 더 클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GDP 영향은요? 직접 영향 0.3%, 간접 영향까지 합치면 0.15% 이상입니다. 고용은요? 직접 고용 10만 명,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입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요?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스틸 씨, 과장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 최강인데 한국 없이 못 산다니?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최강을 유지하는데 한국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반도체 보세요. 우리 국방 전자장비의 상당수가 한국산 칩을 씁니다. 삼성, SK, 이 회사들 없이 어떻게 첨단 무기를 만듭니까?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로요? TSMC, 대만도 불안정합니다. 중국,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인텔,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 텍사스에 한국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멈추면 우리 전기차 산업이 멈춥니다. 조선은요?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배를 못 만듭니다. 함정 정비조차 한국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싱크탱크 대표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지표들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022년 173억 달러로 역대 최고, 2023년, 2024년도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프가 우상향이었습니다. 폴란드에만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 전차, 자주포, 전투기, 추가 계약도 협상 중입니다. 다음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업, LNG선에서 압도적 1위, 고부가 선박 점유율 70% 이상, 수주 잔량 3년치. 또 다른 그래프, 한국 수출, 반도체 호조로 회복세,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성장하고 있다고요? 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한국은 올라섰군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몰랐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여전히 작은 동맹국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대국입니다. 경제 규모, 기술 수준, 군사력, 모든 면에서 강대국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스틸 회의 어땠어? 충격받았더라고. 의원들이. 당연하지. 내 보고서가 폭탄이었잖아. 폭탄이 아니라 사실이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판을 봤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30년 전 판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중심, 한국은 변방. 오늘 판은 다릅니다. 한국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증명은 말이 아니라 납품, 출하, 운항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폴란드로 가는 K2 전차, 루마니아로 가는 K9 자주포, 북극을 항해할 LNG선, 조지아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텍사스에서 나오는 반도체, 이것들이 증명합니다. 한국의 능력을요. 계룡대 선언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자주국방, 스마트 정해강군, 방산 육성, 세계의 약속, 그리고 그 뒤를 실물 능력이 바쳤습니다. 수출 173억 달러, 조선 1위, 반도체 회복, 숫자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나는 오늘 역사의 중심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타이핑이 빨라졌습니다. 미국이 탄핵으로 흔들릴 때 한국은 질서로 나아갔습니다. 미국이 정책을 표류시킬 때 한국은 로드맵을 실행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혼란스럽게 했을 때 한국은 대안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들은 기술과 질서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다음 문장이 어려웠습니다. 30년 믿어온 것을 부정하는 문장이니까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증인은 때로 가해자보다 더 잔혹한 고백을 남깁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중심은 한국입니다.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중심은 한국입니다. 믿기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방산 2위, 조선 1위, 반도체 강국, 배터리 강국, 한국이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전쟁의 잿땀이었죠.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신흥국이었습니다. 미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강대국입니다.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 하워드 스틸은 오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의 증인, 중심이 이동하는 순간의 증인, 그리고 나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이동했다고. 한반도로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이명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의 시대 증인의 기록,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의장이었습니다. 스틸 씨 보고서 받았습니다. 네.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미관계 재정립 언제입니까? 다음 주 당신이 증인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했습니다. 30년 군복 입고 10년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평생 한 가지만 믿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다. 오늘 그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중심은 움직입니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능력 있는 곳으로 이동하죠. 한국이 힘을 길렀습니다. 한국이 능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해는 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뜹니다. 워싱턴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해가 뜨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매 눈으로요. 높은 곳에서 전체 판을 보며 판은 바뀌었습니다. 계룡대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선언으로요.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 싸웁니다. 그 선언이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랐습니다. 방산 수출로, 조선 기술로, 반도체 역량으로, 배터리 강점으로 모두 실물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였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나토 국가들과 방산 협력 확대, 유럽 안보의 세축, 한국 조선소, 북극 항로용 선박 수주 급증, 한국 배터리,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뉴스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제가 본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인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 30년 믿어온 세계가 무너졌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중심은 워싱턴만이 아니다. 서울도 중심이다. 어쩌면 21세기의 진짜 중심은 서울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준비됐다. 기술로, 경제로, 군사력으로.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록했다. 증인으로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매는 높은 곳에서 판을 본다. 오늘 내가 본 판은 이것이다.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동쪽으로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더 밝게 빛날 별들. 저는 알았습니다. 그 별들이 어디서 뜨는지를요? 한반도에서.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을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중심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걸, 능력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걸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방산으로, 조선으로, 기술로, 경제로.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역사적 변화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